자, 김정호 박사님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데들인데 그 중에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이 세 나라를 보면 학부모의 선택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즉 정부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육 예산을 n분의 1로 딱 잘라요. 학생 수로 나눠가지고 그걸 학부모에게 나눠주는 거죠. 쿠폰으로 또는 바우처로.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걸 들고 자기가 원하는 유치원 또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들은 그게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간에 학부모가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그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고 또 교육이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교육 비용이 낮아지기를 또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한 거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이 교육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의 학교들 중에서, 학교나 교육기관들 중에서 학부모 선택권, 아동의 선택권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교육기관이 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학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자면 이사를 가야 돼요.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국공립 유치원은요, 이게 선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은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죠. 사립은 저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립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국공립은 다양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냥 싼데 거의 무상으로 하는 데를 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택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급자들 즉 유치원의 운영자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공립 유치원은 굳이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예산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게 학생이 몇 명이 오든 모든 게 다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학부모가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아예 수입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매우 치열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비용도 떨어뜨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지적받지 않는 정도로만 하면 국공립 유치원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선택과 또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 즉 경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 선택 또 그것을 받기 위한 유치원들의 노력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일단 비용입니다. 이것이. 비용.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은 비용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사립 유치원은 이건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라고 하는 데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온 데이터입니다만 사립 유치원은 유아 1인당 한 달에 평균 53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발생을 한다기보다도 아무튼 사립 유치원이 받는 돈의 전체예요, 이게. 아이 행복카드 결제금 플러스 학부모 자기부담금 합치면 평균 53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약간의 보조금들이 들어가 있죠. 그거 말고 추가로 53만 원. 근데 국공립 유치원은 얼마냐? 114만 원입니다. 경상경비가 99만 원이 들어가고 또 시설에 대한 자본 비용이 15만 원이 들어가고 해서 114만 원이 발생을 해요. 이 중에서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만 원 내지 2만 원을 부담을 시킵니다. 나머지 113만 원 또는 112만 원은 정부가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을 해주는 거죠. 사립 유치원은 어떠냐? 이 53만 원 중에서 22만 원 또는 29만 원은 아이 행복카드로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한 24만 원 또는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 사이의 금액은 이건 학부모가 스스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비춰지죠.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서. 하지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공립 유치원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그런 교육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립유치원은 왜 53만 원이냐? 왜 여기는 114만 원이 아닌가?
사립유치원이 114만 원 받으면 아무도 여기를 갈 데가 없습니다.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비용을 국공립유치원처럼 뛰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규제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학부모가 그걸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에요. 이게 학부모 선택권이 교육 비용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 즉 비용을 낮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립유치원은 별별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몬테소리니 발도르프니 숲유치원이니 뭐 스피치 교육이니 심지어 효도 유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예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도 있고요. 별별 유치원들이 다 있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정말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 특히 직장맘들의 경우는 저녁까지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사립유치원들은 그런 수요까지도 다 거기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공립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기 싫은 거죠. 정시 퇴근 딱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처럼 그렇게 오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잘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초창기에 심지어는 사립유치원이 동네 학원 기능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했을 때 국공립유치원과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사립유치원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할 정도까지였어요. 왜? 국공립이 귀찮잖아요.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그런 정도까지였죠.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의 다양함, 또 비용의 저렴함,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학부모의 선택을 정말 치열하게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 쪽이 그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정부가 무상교육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 돈 받았으니까 배우는 것도 똑같아야 해. 정부가 결정하겠어. 그래가지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까지 똑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하고 똑같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립유치원들이 여기에 버티다가 이제 감사받고 뭐 평가받고 이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이 누리과정, 즉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그 과정 속으로 지금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왜? 자기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경우에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관들을 설명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누리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매우 귀찮은 일이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양하던 프로그램들이 획일화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건 완전히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유치원 정책이다. 또 무상보육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들은 무상보육이에요. 무상보육이죠. 하지만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것은 돈을 대주는 일이지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획일적 프로그램을 강제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제가 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하는 이 말이 터져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비리가 도대체 이게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의 대부분은 2012년까지는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까지는 그것은 그냥 사립유치원들이 원래 하던 방식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그 가족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뭐 굳이 어떤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생계형 유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자영업형 유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에 대한 그 고정관념, 즉 학교는 학교 법인이 있고 학교는 그 설립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해라고 하는 그 학교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원래부터 이랬었느냐?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원래부터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 19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를 보면
사립유치원도 다 법인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법인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대 유아교육학과에서 하는 뭐 학교 법인이 세운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복지법인이 세운 그런 데라든가 또 교회에서 세운 데라든가 뭐 이런 데들인 거죠. 유치원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1981년에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유아교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북한은 모든 아이들을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국립타가소죠. 그러니까 남한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유치원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만들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 벽지라든가 산간 오지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민간이 유치원을 만들 수 없는 곳에 국공립 유치원을 주로 집중해서 설치를 하고 그 대신 민간이 할 수 있는 곳, 즉 대도시들 이런 데에는 민간에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정책이 결정이 됐던 겁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입니다. 이건.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유치원을 하려면 사립유치원도 이거는 자선사업으로만 해야 돼. 유치원은 국가에 헌납한 것이야. 이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1981년부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아니고 자 이거를 비즈니스로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30년을 간 겁니다. 1980년에 사립유치원의 숫자가 860개였는데 우리나라에 1988년 즉 5공화국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988년은 그때 얼마가 되냐 3,4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제도 덕분에 그게 2012년까지 지속이 되어 왔던 것이죠. 즉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은 생계형 유치원이었고 또 자영업형 유치원이었고 거기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아이들도 기르고 거기서 먹고 살고 회계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러는 거였어요. 왜? 그 사람들이 무슨 회계를 알겠어요? 그냥 가계부라도 쓰면 다행인 거죠.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유아교육은 없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12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상보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유아교육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유치원에다가 돈을 준 게 아니고 학부모들에게 바우처를 준 거예요. 아이사랑 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어느 유치원을 선택을 해서 그걸 가서 결제를 하면 나중에 그 결제 대금을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근데 정부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감시해야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등장을 한 것이 뭐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는 그 회계규칙. 이것은 국공립 유치원을 위한 회계규칙입니다. 이것을 사립유치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는 순간 사립유치원들은 전부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살아오던 그 삶 자체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에다 딱 얹어놓는 순간 모든 돈의 씀씀이는 다 이게 횡령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 그전까지는 회계가 구분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계를 할 줄도 몰라요. 그 사람은. 회계 직원도 없습니다. 그냥 설립자 원장이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 살림을 사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범죄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교육청이 횡령을 적발을 해가지고 그 횡령범들을 그들이 보기에는 횡령범인 거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횡령범, 교비 계좌의 돈을 사적으로 빼서 명품백도 사고 무슨 뭐도 사고 한 그 횡령범들인 겁니다. 그들을 법원에다가 재판정에 세웠어요. 결론은 뭐냐? 법원이 내린 결론은 이들은 무죄다예요. 왜 무죄냐? 크게 두 가지의 논리입니다. 법원이 무죄라고 본 것은 첫 번째, 이 돈은 교비 계좌의 돈, 그 중에서 아이 행복카드라고 하는 그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서 정부가 대납을 해준, 학부모 대신에 대납을 해준 그 돈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돈이 아니고 학부모를 지원한 돈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어떻게 따져보더라도 학부모에게 준 돈입니다. 학부모에게 단 현금 대신에 카드를 준 것일 뿐이죠. 두 번째는 그 교비 계좌라고 하는 그거는 누구 거냐 그러면 교비 계좌라고 하는 그 계좌 자체가 누구 거냐?
그거는 설립자거다. 그럼 그게 설립자께 아니면 그럼 그게 학부모 거냐? 아니면 무슨 정부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정부 것도 아니고 학부모 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 거냐? 그거는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것이다. 그럼 설립자가 자기 돈을, 자기 계좌의 돈을 자기가 뺏어 썼는데 그게 왜 횡령이냐? 횡령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횡령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된 거예요. 이거 불법도 아니고 횡령도 아닌 거죠. 이게 바로 법인 겁니다. 그렇다는 이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 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왜? 멀쩡한 범법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 규칙으로 인해 가지고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적용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게 위법한 것이죠. 참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우리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소송을 했으면. 그리고 만약에 졌다면 헌법소원까지 갔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겼을 거예요. 분명히. 왜?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하고 무슨 결탁을 했을 일은 없잖아요. 그들이 현행법과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거듭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고 실기를 했죠. 그거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유치원 원장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알지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당한 것인데 굉장히 억울하죠, 이분들은.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야, 너 횡령이잖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전후사정을 저처럼 따지지 않으면 법원처럼 따지지 않으면 그냥 누가 봐도 이건 횡령범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즉 국공립유치원 학교법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회계규칙을 자영업적으로 또 생계형으로 유지되어 왔던 30년간 그렇게 해왔던 그 유치원들에게 그 규칙을 적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횡령범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과 이런 사람들은 법원으로 가는 대신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원으로 가는 대신에 인민재판대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거는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즉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죄형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용진, 유은혜, 또 정치하는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범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유아교육 선진국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수많은 다른 나라들 대부분 다 바우처 제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대는 거예요. 학부모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정부는 아주 느슨한 큰 가이드라인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유아교육 선진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누리과정 해설서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걸 다 따라하다 보면 유치원들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국립파가소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 12.5 정부 대책, 박용진 3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까지 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법들에 의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 법원이 확정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저자들을 법을 바꿔서 저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박용진 3법은. 범죄가 아닌 걸 범죄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입법권을 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인 정책 대안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살아있어야 해요. 우리나라에는. 사립유치원이 사라지고 나면 아마도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현재 같은 이런 상태로 가면. 왜? 사립유치원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원장을 불신하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현재 같은 이런 회계 규칙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문도 못 닫게 하고 있죠, 지금. 문 닫으면 또 잡아가겠다고 뭐 이런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그렇게 되면 국공립 위주로 가게 될 텐데 아마 국공립도 단설 유치원이 아니고 병설 유치원이 잔뜩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단설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병설 유치원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데 더부살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치원의 퀄리티가 확 낮아지게 되죠. 거기다가 교육 내용은 공립 타가소가 될 거예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럼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회계와 수익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투명한 회계를 유지를 하되 투명하게 적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먹고 사냐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게 전 재산을 투자한 것들인데 대부분. 네. 자, 그 다음에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큰 폭으로 늘려야 됩니다. 누리과정, 저는 누리과정 자체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누리과정을 유지해야겠다면 누리과정은 해설서 자체를 없애야 되고 아주 추상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깡패 기르지 마라. 깡패 기르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민주시민을 길러라.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기르자. 뭐 이런 큰 원칙들만 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개별 유치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공립 유치원. 지금은 이거 국립타가소입니다. 왜 제가 자꾸 국립타가소라는 얘기를 하냐면 감사만 안 걸리면 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저는 국공립 유치원도 사립 유치원처럼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도 정부에서 예산을 직접 주지 마라. 국공립 유치원도 학부모에게 그 돈을 줘서 바우처 금액으로 충전을 시켜줘서 국공립 유치원도 학부모가 선택하지 않으면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방식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정책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